한국 혹은 세계 최고의 예언가들이 전한 2025년 새로운 대통령 혹은 지도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예언까지 모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계시 속에서 한국의 여러 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최근 예언계에 떠오르는 인물로 예언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30대 중반의 영국인인 그는 최근 미국 지도자를 포함한 여러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해내며 화제가 되었고, 그의 예언은 하나같이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자라며 종종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생생한 비전들을 보았다고 하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다져주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고작 16살이던 시절 지역 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정확히 예언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하나둘 실현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두려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레이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큰 변동과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을 예언하며 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미국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조지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결과를 정확히 예언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그레이엄이 화제가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예언이 더 이상 서구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특히 한국에 관한 예언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즉 을사년에 일어날 한국의 미래에 대해 그가 예언을 남겼다는 소식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민들을 통해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관한 예언을 전하며 이것이 그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 계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곧 큰 전환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운명을 가를 중요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듯 한국의 도심 속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어 환호하는 모습과 이내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기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끌어 나갈 변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이는 2025년의 사건 이후 인류 전체의 의식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레이엄이 이 예언을 하기 전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한반도 지도와 함께 강한 빛이 비추며 이곳의 선택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이 계시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을사년의 한국은 단순한 국가의 틀을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특히 서울의 한강가에 서 있는 거대한 기념비와 그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하며 그곳이 변화의 중심지임을 암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 속에서 한국은 하나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유일한 빛, 그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이렇게 예언하며 한국이 지닌 영적 의미를 암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계시가 미래를 예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예언에서 그는 한국의 청년들이 전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가 될 것임을 강조하며 그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자와도 같은 존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이 말한 2025년 을사년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 그의 예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일 뿐일까? 아니면 희망의 빛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레이엄의 예언을 통해 다가올 한국의 미래와 그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예언. 나는 이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2025년 한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두 개의 힘이 서로 견제하며 공존해 왔지만 내게 계시된 바에 따르면 이 균형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방식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두 힘은 결국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전하며 마치 당시의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듯 진지하고 감동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계시 속 장면은 신비로움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한반도 전체를 덮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보았습니다. 이 파도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평행을 이루기도 하며 공존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오더니 두 파도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빛은 모든 것을 삼킬 듯 강렬했으며 이후에는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레이엄은 이 계시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가 단순히 내부적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변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람들은 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에서 말하는 두 개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통해 이 예언의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힘은 남과 북을 암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남북한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레이엄의 예언이 이 분단의 해소와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이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이루는 것을 뜻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두 개의 힘은 경제적, 문화적 혹은 사회적 갈등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두 개의 당이 끊임없이 갈등하며 공존해 온 모습이 이 계시 속 파도로 비유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또한 이 계시가 단순히 한국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다른 국가들이 그 빛을 따라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닌 전 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한편으로는 희망을,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국민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 뒤에 찾아오는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의 첫 번째 예언은 한국과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중대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2025년은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장을 어떻게 열어갈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첫 번째 예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예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예언. 나는 또 다른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번 계시는 2025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 속에서 등장할 여러 인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영웅처럼 빛나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계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그는 이번 계시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계시는 하나의 장면이나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연속적인 사건들로 이어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 다른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물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들일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자신의 진정한 역할을 깨닫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레이엄은 특히 계시 속에서 이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그 장면의 신비로움과 장엄함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한 거대한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의지와 신념의 충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몇몇 인물들이 빛을 발하며 등장했는데 그들의 주변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하나로 모여 거대한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언에서 말하는 인물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레이엄은 이들이 특정 국가나 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존재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들이 반드시 권력자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들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레이엄은 이를 세계적 전환점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하는 문제를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5년은 인류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직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사건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예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인물들은 한국 내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영역에서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주역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엄의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는 이 인물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사명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등장은 하느님의 뜻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결국 그레이엄의 두 번째 예언은 여러 인물의 등장을 넘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이 인물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다가올 변화와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각자가 가진 가능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예언. 2025년은 인류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계시를 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강타해 공룡이 멸종했던 시점이나 빙하기가 찾아와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졌던 때처럼 2025년에는 모든 것이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가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은 2025년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는 그 전환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은 이전의 어떤 계시보다도 강렬하고 확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시계의 초침이 멈추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초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간 자체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느낌이었죠. 그는 이 전환점을 묘사하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2025년은 단순히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자 오래된 질서의 끝을 알리는 상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환점이 종종 파멸이나 큰 희생을 동반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희망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레이엄은 이 계시를 통해 느꼈던 장면들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점차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고 그 빛이 전 세계를 휩싸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의식, 영혼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레이엄은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주는 계시는 종종 퍼즐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큰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 고유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이야기를 특정 신앙에 국한하기보다는 인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삶의 변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강렬한 메시지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의 첫 번째 예언은 두 개의 힘이 하나로 합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그려냈습니다. 서로 견제하며 공존했던 두 힘이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가 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분열과 갈등이 지속되던 한반도의 운명을 넘어 인류 전체가 맞이할 변화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창세기 한 장 3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언제나 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는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등장할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엄은 그들을 역사를 바꿀 영웅들로 묘사하며 이들의 등장이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2025년 인류의 큰 전환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운석이 공룡을 멸종시켰던 순간이나 빙하기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2025년은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파괴가 아닌 희망의 전환점이며 인류가 새로운 차원의 성장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전환점은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레이엄의 예언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는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두 힘이 하나로 합쳐졌던 모습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는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연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둘째, 각자의 역할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에서 등장한 영웅들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아직 자신의 역할을 깨닫지 못한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찾아내고 그 역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셋째,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은 인류의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그 변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때 더 나은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라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희망은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레이엄 올리버 버넷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가능성을 일깨우는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일부이며 그 변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각자 빛을 비추어야 하며 그 빛이 모여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을 들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도선대사가 바라본 2025년 한반도의 국운과 지도자 예언. 한반도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와 전환점을 겪으며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을사년은 한반도 국운의 대변역을 상징하는 해로 자주 등장합니다. 1905년 을사년 한일 병합으로 이어지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1965년 을사년에는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되며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이라는 새로운 을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한반도 국운은 요동치게 될까요? 시대를 초월한 예언으로 전해지는 신라 말기의 승려 도선대사는 한반도의 국운과 미래 지도자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도선대사가 바라본 2025년 한국의 국운과 지도자 예언. 신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기 도선은 당시 최고의 풍수지리 대가로 손꼽히며 놀라운 예언들을 남긴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예언은 그의 명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하나는 조선의 도읍지는 한성이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왕조의 주인은 이씨가 될 것이다. 도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왕자의 이 도어 한양 왕업을 이을 자는 이씨로서 도읍은 한양에 정할 것이다. 이 예언은 후대에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한양을 중심으로 건국되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이씨 성을 가진 태조 이성계였습니다. 하지만 한양의 도읍 선정 과정에는 풍수 대가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도선대사가 남긴 풍수지리 원리는 이 논쟁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도선대사는 풍수지리가 단순히 땅의 배치를 넘어 국운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대 법술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 초기의 도읍 논의에서도 그의 가르침이 반영되었습니다. 조선의 도읍지로 한양이 선정될 당시 두 명의 법술사가 대립했습니다. 한 사람은 승려 무학, 또 다른 사람은 정도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양이 도읍지로 적합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궁궐터의 방향과 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무학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고 북악산과 남산을 좌우의 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풍수지리의 이상적인 배치이다. 이에 대해 정도전은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궁궐은 동쪽을 향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군주는 남면하여 정사를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악산을 진산으로 삼고 임자병향에 배치를 해야 한다. 결국 정도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경복궁은 북악산을 배경으로 남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무학은 깊은 탄식을 하며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200년 후에 알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신라의 명승 의상대사의 산수비기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도선대사는 의상대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한반도 풍수의 핵심 원리를 더욱 체계화했으며 국운과 도읍의 상관성을 깊이 탐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상대사는 산수비기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읍을 택할 자가 승려의 말을 믿고 따르면 국운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정씨가 시비를 품고 반대한다면 5세대를 넘기지 못해 찬탈의 화를 겪고 200년 안에 국운이 쇠퇴할 것이다. 도선대사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후대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남기며 도읍의 위치와 방향을 포함한 풍수지리가 국운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의 역사에서 의상대사와 도선대사의 통찰은 예언 이상의 실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원의 왕자의 난과 세조의 찬탈,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지는 혼란은 모두 200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도선의 풍수적 통찰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한반도의 국운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도읍 한성은 이상적인 도읍지로 평가되었지만 풍수적으로 몇 가지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염승이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앞에 설치된 해태는 관악산에서 들어오는 화기를 막기 위해 배치된 것입니다. 또한 동대문의 이름은 원래 흥인문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흥인지문으로 개명되었습니다. 이는 지라는 자를 더해 동쪽 방위를 보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숭례문은 불의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 특별히 세로로 현액을 걸었으며 이는 불길한 화재를 방지하려는 풍수적 치료법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조선의 강력한 풍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의 음양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으며 도리어 조선의 풍수적 기운의 저주를 받아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혼란의 시대와 도선의 깨달음. 도선이 태어난 827년은 신라 말기의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각지의 호족들은 중앙정부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돈 속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도선은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자질을 보이며 주목받았습니다. 도선의 어머니는 혼란한 시국 속에서 그를 승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도선은 불교 경전을 배우며 수행의 길에 들어섰고 화엄경과 같은 방대한 경전을 탐구하며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선은 곧 경전 공부만으로는 참다운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교리는 방향을 제시할 뿐 깨달음은 오로지 자신의 문제이다. 문자는 문자일 뿐 마음의 참된 작용을 대변할 수 없다. 도선은 더욱 깊은 깨달음을 찾기 위해 공안을 익히고 경전과 교리에 몰두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통한 학문적 접근이 오히려 자신을 법에 얽매이게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선의 심경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깨우침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자신은 비단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부와 수행에 대한 회의는 점점 커졌고 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도선은 보리달 스님을 만나 전율을 느꼈습니다. 보리달 스님은 도선에게 진리로 이르는 길을 명확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방법은 많다 하겠으나 요약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리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 방법이다. 도선은 이 가르침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보리달 스님은 실천적 방법을 4가지로 요약하며 설명했습니다. 실천적 방법이란 이른바 4가지의 실천이다. 그 밖에 많은 실천은 모두 이 4가지 실천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 첫째, 전세의 원한에 보답하는 실천이며, 둘째, 연분에 맡기는 실천이며, 셋째, 사물을 탐내지 않는 것이며, 넷째는 법대로 살아가는 실천이다. 여기서 법은 자연현상의 도리를 의미했습니다. 도선은 이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회의가 말끔히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리라. 나의 고행은 이제 감노수와 같을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 속 도선대사의 예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신비로움을 안겨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풍수지리와 더불어 나라의 구구는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도선대사는 백두산에서 옥룡사까지 이어지는 대지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헌강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땅은 하늘의 기운이 깃든 곳입니다. 곧 새로운 왕조가 태어날 것이며 이 왕은 한반도를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그는 한반도의 산맥과 지형을 철저히 분석하며 하늘과 땅이 만들어내는 운명의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편연통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연통록에 따르면 당시 세조는 송악, 지금의 개성에서 살다가 새로운 집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터를 옮기며 영경궁의 봉원전 자리를 새 집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선대사가 이곳을 지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장을 심어야 할 땅에 어찌하여 삼을 심었단 말인가. 이 말은 농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땅의 기운과 용도를 간파하며 이곳이 새로운 왕조의 중심지가 될 것임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세조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전하자 세조는 즉시 도선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도선과 세조는 마치 오랜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친밀해졌고 함께 옥룡사로 향했습니다. 옥룡사에서 도선은 세조와 함께 산수의 맥을 조사하며 천문과 운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맥은 북쪽 백두산의 숨은 목간에서 시작해 남쪽 마두명당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대는 이 땅의 주인이니 이 흐름에 맞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집을 66 크기로 설계해 36구로 나누면 천지의 대수와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왕건이라 하십시오.
이는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도선은 왕건의 탄생과 이름까지도 정확히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봉인된 봉투를 만들어 세조에게 건넸습니다. 봉투의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삼가 그루를 받들어 백번절하고 미래의 사방을 통합할 임금이신 대원군자 조카께 바치나이다. 그때는 당나라 희종건보 3년 876년 4월이었습니다. 세조는 도선의 말대로 집을 짓고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 후 그의 딸 위수광후가 임신하여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도선비기에 전해지는 을사년에 대한 예언. 도선비기의 여러 전승 버전 중 하나로 전해지는 예언에는 한반도에서 을사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도선대사는 풍수지리와 청간지지를 바탕으로 을사년마다 한반도의 국운이 크게 요동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와 하늘의 운행을 같이 보자면 을사년은 한반도의 국운이 크게 변하는 해라. 이 땅의 기운은 천지의 순환 속에 있으며 을사년은 대전환의 때이다. 이 해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새롭게 나타나야 하고 그 지도자는 다음 을사년까지의 국운을 결정할 것이다. 도선대사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경고와 조언을 남겼습니다. 지도자는 산과 같아야 한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 뿌리는 대지에 깊이 닿아 있다. 지도자가 산과 같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국운은 흔들리게 될 것이요 백성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을사년에 나타나는 지도자는 천지의 뜻을 헤아리고 대지의 순결을 이해하며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한다. 그는 반드시 하늘을 두려워하며 땅을 사랑해야 한다. 그는 백성을 어버이처럼 돌보고 나아가 사방을 포용하며 마음에 큰 그릇을 갖춰야 한다. 하늘의 별자리를 관찰하고 대지의 기운을 읽으며 시대의 흐름을 꿰뚫는 자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들불처럼 일어난 혼란은 한 세대를 넘어 두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니라. 그는 또한 을사년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첫째, 그대는 탐욕을 멀리하고 백성을 품어야 한다. 둘째, 천지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대지의 기운을 따라야 한다. 셋째, 하늘의 뜻을 받들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넷째, 연약한 자를 보살피며 강한 자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그대는 비우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탐욕이 있는 자는 결코 국운을 이끌 수 없으리라. 도선대사는 이러한 지도자의 조건을 통해 한반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을사년에 등장하는 자는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며 천지의 균형을 바로잡는 자이다. 그가 올바르다면 우리나라는 한동안 번영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역사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러나 그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길을 잃는다면 천지의 기운이 흐트러지고 한반도는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도선비기 을사년 예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을사년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백성의 운명이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천지가 이를 지켜보며 대지의 숨결이 이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하늘의 경고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는 큰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선대사의 예언은 후대의 여러 예언서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예언서인 격압유록에서는 진사년에 성인이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사년은 갑진년과 을사년을 합쳐서 부르는 표현입니다. 격압유록의 옥등주야 381 남북상화 태평가라는 구절은 갑진년 혹은 을사년의 남북이 화합하여 태평성대를 이룰 것도 암시합니다. 이처럼 도선대사의 예언과 후대 예언서들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은 을사년이 한반도의 국운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예언들이 현실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을사년에는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여 한반도의 국운을 이끌어갈지 도선대사의 다른 예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지금 당나라를 섬기고 외국과 교류하고 있지만 훗날 우리의 문화와 철학이 천하를 주름잡을 것이다. 한동안 외국은 위세를 떨칠 것이고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 시기를 지나면 우리는 세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대국이 될 운명이다. 외국은 풍수지리상으로 보아도 그 운명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 예언은 신라 말기의 도선대사가 당시 외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부흥과 그로 인한 우리의 고난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보면 도선대사의 통찰력이 놀랍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그들의 운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 예언한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국군의 변곡점에 서 있는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을사년이라는 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국군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으며 이번 을사년에도 어김없이 변화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선대사의 예언과 그가 따르는 불교적 가르침들은 미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비전을 제시하는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도자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불교 경전에서 찾는 지도자의 덕목. 불교 경전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지도자가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시,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불교에서는 보시에 대해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는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다.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하늘이 비를 내려 대지를 적시듯이 지도자는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의 지도자는 이러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여 국민을 위한 헌신을 보여야 합니다. 에어, 사랑과 존중의 언어로 소통하는 자세. 대반열반경에서는 애언은 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서로 화합하게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과의 대화에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을사년의 지도자는 백성의 아픔을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신뢰를 얻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이익행,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 화엄경에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백성을 도와야 합니다. 2025년의 지도자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과 결단력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동사, 백성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태도. 유마경에서는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지도자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2025년의 지도자는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곁에서 삶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불교적 덕목. 중론을 살펴보면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며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균형과 중도를 유지하며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탐욕을 버리고 모든 것은 덧없음을 깨닫는 무소유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2025년의 지도자는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탐욕과 권력욕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결국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사회를 조화롭게 이끄는 데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 등장할 지도자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천지의 기운을 읽고 백성을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마음을 청정해야 하며 천지의 순리를 이해하는 지도자가 한반도의 국운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불교 경전에서는 지도자를 위한 경고의 문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지도자가 탐욕과 교만에 빠질 때 국가와 백성에게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가시덤불과 같아 그 속에서 길을 잃는다. 교만은 높은 절벽 위의 바람과 같아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가르침은 지도자가 탐욕과 권력욕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 탐욕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사례는 많습니다. 탐욕은 지도자로 하여금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게 하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하여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겸손한 자는 물처럼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품지만 교만한 자는 바람처럼 흩어지고 만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도자는 항상 낮은 자세로 백성과 소통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아야 함을 배웁니다. 2025년 을사년에 나타날 지도자는 탐욕과 교만을 경계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백성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한반도의 국운을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바함경에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사례로 선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참고해 볼 만합니다. 선왕은 모든 백성을 동등하게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백성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한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경전에는 선왕의 5가지 덕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자애. 선왕은 모든 백성을 자신의 자녀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그는 굶주린 백성을 위해 창고를 열고 약한 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2. 공정. 선왕은 모든 결정을 공정하게 내렸습니다. 그는 법 앞에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빈부와 신분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3. 겸손. 선왕은 자신을 낮추어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걷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4. 지혜. 선왕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숙고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백성의 장기적인 행복을 우선시했습니다. 5. 희생. 선왕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2025년의 지도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선왕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공정하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갖춘 지도자는 한반도의 국운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전하는 선왕의 모습은 단순히 이상적인 지도자의 상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실현 가능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또 한 번의 을사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선대사가 예언한 한반도의 국운과 지도자의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랬듯이 을사년은 한반도의 변혁의 바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변혁의 중심에는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는 천재의 기운을 헤아리고 백성을 품는 산과 같은 존재여야 하며 탐욕과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국운은 밝게 빛날 수도 어둠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도선대사의 가르침과 예언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국운의 길목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가요? 2025년 한국 여름 부산과 동남쪽 주민들은 반드시 대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묘양산, 그 이름만으로도 신비로운 기운을 품은 산. 평안북도에 우뚝 솟은 이 산은 예로부터 도사와 성인들이 은둔하던 장소로 전해 내려온다. 그곳에는 보현사와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천년의 시간을 품은 듯한 자연은 경외로움을 자아낸다. 영험한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묘양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인간과 신성한 기운이 만나는 장소로 불린다. 이 묘양산의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호련히 나타나는 신비로운 도사, 그의 이름은 운해노인이라 불렸다. 구름과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그의 존재는 이미 신화처럼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그는 예언을 남긴 뒤 다시 산 깊숙이 사라지곤 했는데 그의 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뼈가 시리도록 추웠던 작년 북녘, 묘양산에 다시 운해노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퍼졌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2025년 여름 동남쪽에서 거대한 재앙이 밀려온다. 부산과 동남 해안에 사는 이들은 여름이 오기 전에 반드시 대피하라. 거센 바람과 물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단순한 비바람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떨고 바다가 제 몸을 삼키려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운해노인의 말은 차분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공포를 새겼다. 그는 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몇 가지 예언을 남기고 다시 호련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미스터리한 예언의 내용들은 최근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인 몇몇으로 인해 알려졌고 그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2025년 대한민국의 국운을 조금은 엿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언 내용은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듣는 것처럼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운해노인이 남긴 첫 번째 예언은 듣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가 남긴 말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쪽의 미래에 대해 불길한 예언을 남기며 그 운명이 단단히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 을사년
남쪽은 둘로 나뉠 것이다. 이 나뉨은 단순히 지역적 구분이나 정치적 대립을 넘어 민족의 정신과 영혼까지 갈라놓을 것이다. 두 개의 진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결국 극렬한 갈등 속에 빠져들 것이다. 우네노인의 이 말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듣던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그가 덧붙인 설명은 더욱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정치인들의 대립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이는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는 분열의 씨앗이다.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완고함, 그리고 서로를 헐뜯으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열망이 점차 불길로 변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킬 것이다. 우네노인은 갈등의 시작이 예상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경고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기 전 남쪽은 분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갈라졌던 아픔을 넘어 이제는 같은 남쪽에서도 마음과 뜻이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네노인이 말한 분열은 두 가지 축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였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분열이었다. 그는 말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반목하며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번지르르하게 들리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목적은 오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일 뿐이다. 한쪽은 과거의 가치를 붙들고 다른 한쪽은 미래로 나아가자 외치며 끝없는 대립을 이어갈 것이다. 정치적 분열은 곧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우네노인은 이를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친구는 친구를 의심하고 가족은 가족과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은 현재의 평화를 앗아갈 것이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축, 경제적 분열에 대해 경고했다. 부유한 이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질 것이다. 경제적 격차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증오로 변할 때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는 불안정해지고 시골은 고립되어 간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대전에서 광주까지 남쪽의 모든 지역은 마치 서로 다른 나라가 된 듯 느껴질 것이다. 우네노인은 갈등이 절정을 이룰 시기를 여름이라고 지목했다. 여름이 오기 직전 남쪽의 분열도 극에 달할 것이다. 거리에서는 서로 다른 진영의 사람들이 충돌하며 분노가 도처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잃는 것은 결국 통합과 안녕이다. 그는 또한 경고했다. 이 분열의 불길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고 남쪽 내부의 분열은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다. 남쪽의 운명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네노인은 분열의 한가운데에서 기묘한 점을 언급했다. 이 모든 분열 속에서 이상하게도 이 땅의 기운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강한 기운이 느껴질 것이다. 이 기운은 남쪽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이 나아갈 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의 전통적 기운이 아닌 외부의 흐름이 남쪽의 미래를 좌우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네노인의 예언은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갈등 속에서도 희망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분열의 한가운데서도 이 땅에는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끈질기게 대화와 화합의 길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남쪽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이들이 될 것이다. 분열을 넘어서는 통합은 그들의 손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갈등의 끝자락에서 남쪽은 자신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길은 험난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개로 나뉜 남쪽이 하나로 다시 뭉칠 때 그 힘은 한반도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어서 우네노인이 남긴 두 번째 예언은 첫 번째보다 더욱 섬뜩하고 듣는 이들의 머리끝을 서늘하게 했다. 남쪽의 분열이 초래할 위기의 경고가 끝나자 그는 다시 입을 열어 자연의 거대한 분노를 경고했다. 여름의 태양이 가장 뜨거워질 때 남쪽의 동남 해안 지역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폭풍우나 흔히 겪는 자연의 변덕이 아니다. 바다는 스스로를 삼키고 대지는 갈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조차 잊을 정도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우네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의 말은 산 사람들 사이에 날카로운 전율을 퍼뜨렸다. 그는 마치 두려움을 덜어주려는 듯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두려움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 재앙의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바닷물은 점차 뜨거워지고 땅은 숨을 헐떡이며 요동치고 있다. 그 징후는 먼 동쪽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는 곧 남쪽의 해안에 닥쳐올 것이다. 우네노이는 구체적으로 그 징후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남쪽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는 단서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날, 그리고 하늘이 두 개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라. 그날이 오기 전 동남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닌 듯했다. 우네노이는 이어서 재앙의 원인에 대해 암시적인 언급을 남겼다. 남쪽의 동남 해안은 외부의 기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기운은 바다 너머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동과 같으며 대지의 중심부까지 흔들리게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남쪽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위력이 한반도 전체를 감싸게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말 속에서 사람들은 재앙의 근원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언급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암시는 동남쪽 해안을 넘어 외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재앙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말했다. 땅의 갈라짐은 하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 갈라짐을 촉발하는 것은 사람들의 오랜 탐욕과 외부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힘이다. 이는 동남쪽을 덮치며 그 여파는 산맥을 넘어 북쪽까지 닿을 것이다. 그는 자연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현대의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바다는 기억한다. 바다는 인간이 빚어낸 모든 죄악을 품고 있다. 그 죄악이 이제 바다를 거슬러 올라와 남쪽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 이는 정화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남쪽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네노이는 재앙이 닥칠 시기를 여름의 중턱으로 지목했다. 여름의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르는 날, 그날이 바로 재앙의 중심이다. 땅은 떨고 바다는 뒤집힐 것이다. 그날의 태양은 붉게 물들 것이며 하늘과 바다는 마치 하나가 되어 남쪽을 삼킬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남쪽의 사람들아, 너희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재앙을 두려워하되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다시 시작된다. 너희가 지금 뿌리는 씨앗이 미래의 터전이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두 번째 예언은 듣는 이들에게 깊은 두려움과 동시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동남쪽을 강타할 재앙의 기운은 단순히 자연의 분노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외부 세력까지 얽힌 거대한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남쪽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울려 퍼졌다. 우네노인이 남긴 세 번째 예언은 남쪽의 분열과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변혁의 기운을 암시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운명이 다시금 크게 흔들릴 것임을 시사했다. 2025년 한반도에는 변혁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땅과 하늘의 세기를 열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 방향을 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가 될 것이다. 우네노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변혁의 근본 원인과 그 기운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반도의 중심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기운이 깨어날 것이다. 이 기운은 오랜 시간 억눌려 왔지만 2025년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본래의 자리를 되찾으려 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부를 것이다. 우네노인은 이 변혁이 단순히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적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은 영혼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네노인은 변혁의 중심에는 한반도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으며 2025년에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으며 그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그 지도자가 가진 특성을 암시했다. 그는 지혜와 용기를 갖춘 자이며 자신의 뜻을 하늘과 땅에 맞추는 자이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이다. 그의 발걸음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네노인은 변혁이 단순히 희망과 긍정적인 변화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다. 모든 변화에는 대가가 따른다. 2025년 한반도의 변혁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고통과 혼란을 동반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특히 갈등과 희생을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 이는 자연의 이치이며
인류의 역사가 그래왔듯 이번에도 많은 이들이 변화의 바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네노이는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변혁은 두려움이 아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이다. 2025년은 혼란스러운 해가 될지라도 그 끝에는 한반도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뜻을 따를 때 한반도는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말을 마치며 눈을 감았다.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의 모습은 예언의 무게를 더욱 깊이 새기게 했다. 우네노인이 말한 변혁의 기운은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물음을 던졌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메시지였다. 우네노인의 예언은 단순히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닌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깊은 통찰이었다. 을사년으로 불리게 될 2025년, 한국은 국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며 과거와 미래가 격렬히 충돌하는 역사의 한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말 속에는 사주와 신점 그리고 타로 카드가 전해주는 경고처럼 미스터리한 운명의 실마리가 숨어 있었다. 묘양산의 도사가 던진 이 거대한 물음은 윤석열 정부 하에 대한민국이 맞이할 시험과 극복해야 할 숙명을 암시한다. 한반도는 과연 이 변혁의 소용돌이를 지나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역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의 예언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2025년 그 해답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땅에서 역사의 시계가 잠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그 멈춤이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일본 시코쿠 지방의 조용한 어촌 마을, 바람에 흔들리는 어망과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던 곳. 이곳에서 한 평범한 소녀 사쿠라다 하루코가 태어났습니다. 1950년대의 시골 풍경 속에서 그녀의 하루는 소박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걷고 나무와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을 벗삼아 자랐던 하루코는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시골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1970년대 후반, 20대 중반이 되던 해에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어촌에 큰 비가 온대. 배에 문제가 생기니 오늘은 배를 타지 마세요. 그러나 1979년 하루코의 꿈은 한 차원 다른 경고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에 서 있던 그녀는 갑자기 거대한 물결이 도시를 삼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는 그 꿈속 풍경은 생생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그녀는 1995와 2011년이라는 숫자가 생생하게 기억났다고 전했습니다. 1995년 1월 17일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루코의 꿈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진짜였어. 작은 어촌 소녀의 경고는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하루코는 더 이상 작은 마을의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두려움과 경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하루코는 꿈에서 또 다른 땅, 한국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꿈속의 한국은 평화롭다가도 강한 바람과 어두운 하늘 그리고 다시 찾아온 빛의 시기를 번갈아 보였습니다. 사쿠라다 하루코, 한적한 어촌에서 시작된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한반도와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2025년과 그 이후 한반도에 펼쳐질 놀라운 변화는 이제 곧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꿈이 보여준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예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쿠라다 하루코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2025년부터 시작될 한반도와 일본의 격동적인 변화입니다. 그녀의 꿈은 구체적이었고 날짜와 사건을 분명히 언급했기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2025년 한반도의 시계가 멈춘 날,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반도는 역사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사쿠라다 하루코는 꿈속에서 그 날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텅 빈 거리는 적막감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늘에는 회색빛 비행체들이 천천히 떠다니며 사람들은 창가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의 묘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과 불안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하루코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 사건은 질서 유지라는 명목 아래 시작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갈등과 외부 세력의 개입이 존재한다. 한국 내부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축적된 것이었지만 그 갈등이 폭발하는 시점에 외부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사태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5월 한국에 일어날 사건은 단순히 일시적인 혼란이 아닙니다. 하루코는 이를 한반도의 두 번째 시계 멈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본인들은 이 예언을 보고 2025년에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주변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동쪽으로는 일본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쪽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국 또한 긴급 회의에 돌입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전선이 그려진다. 하루코는 한국의 비상계엄이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충돌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한반도의 혼란을 틈타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일본 내부의 불안을 가속화하게 된다. 그녀는 일본이 이 시기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내부 분열의 조짐이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코는 비상계엄 사태를 남북 간 갈등의 분수령으로 묘사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던 남북 관계가 이 계엄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텅 빈 도로 위로 작은 불꽃이 번져나가듯 남북의 오래된 갈등이 드러나며 도시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다. 이 갈등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심리적 이념적 대립의 표출입니다. 하루코는 한반도는 이 순간을 계기로 과거를 끊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기일지라도 이 과정은 남과 북이 진정한 화합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사태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읍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사태를 보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하루코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반도에 눈을 돌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뜻밖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개입은 눈에 띄게 적극적이 됩니다. 태평양 너머에서 배들이 이동하고 한반도 근해에는 긴급 작전을 위한 함대가 포진하게 된다. 하루코는 이 상황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분단선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냉전 시대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지만 하루코는 이를 새로운 질서를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루코의 예언은 단순히 비극적인 미래만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비상계엄 이후의 한반도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정막이 끝나고 한반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비상계엄을 한반도의 마지막 고비로 보았습니다. 이 혼란이 지나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한반도는 화합과 재건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서고 동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할 인물로 묘사되었으며 그의 등장과 함께 세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게 됩니다. 세계는 한반도를 바라보며 놀랄 것이다. 그들은 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는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시작할 수 있었는가? 2025년 일본 대지진, 다시 흔들리는 땅. 사쿠라다 하루코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는 2025년 일본 대지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2025년 7월을 명확하게 지목하며 바다의 파도가 땅으로 밀려오고 도시의 빛이 하나씩 꺼지며 어둠 속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코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5년 7월 12일 새벽에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붉었다. 갑작스러운 진동이 대지의 심장을 꿰뚫고 큰 도시가 잠들었던 이른 아침 건물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날 일본의 남부 지역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루코는 특히 일본 난카이 트로프에서 시작된 강력한 지진을 언급했습니다. 이 지역은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지진의 위험이 경고되어 온 곳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남해의 깊은 물결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해안선에 거대한 파도가 몰려들 것이며 이로 인해 큰 도시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하루코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일본의 시코쿠 지방과 도카이 지역을 언급합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도시는 고치현과 시즈오카현이며 이후 이 진동은 도쿄에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비극적인 장면을 꿈에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루코는 이 대지진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땅이 흔들릴 때 한반도의 일부 지역도 그 여파를 느끼게 될 것이며 이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는 작은 신호가 될 수 있다. 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26년 한반도의 강력한 지도자 등장. 사쿠라다 하루코의 예언 중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은 2026년 한반도에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지도자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쥔 인물이라 표현하며 그의 출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6년 3월 고요하던 땅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불안과 혼란에 빠진 한반도를 일으켜 세우며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젊고 강인하며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도자였다. 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꽃 피었다. 그는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결단력과 동시에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2026년 6월 그 지도자는 첫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천명하며 남북의 화해와 경제적 통합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갈라지기보다는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갑시다.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남북은 작은 협력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루코는 그의 리더십 하에 남북 공동 경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이는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쿠라다 하루코의 예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 인물에 대해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쥔 상징적 인물입니다. 하루코는 그를 두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역경 속에서 자라났으며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가난과 고난을 친구 삼아 성장했고 그의 어깨 위에 지어진 세월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칼처럼 예리하지만 손길은 봄바람처럼 따뜻하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걸어가는 길에 희망의 꽃이 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루코는 그의 등장을 한반도의 긴 겨울을 끝내는 봄의 도래로 비유합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날, 마치 오랜 겨울이 녹고 첫 햇살이 대지를 감싸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통해 희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 인물을 두고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피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분열과 고난은 그를 만들어낸 토양이었고 그는 그 어둠을 극복한 후 다시 빛을 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루코의 기록은 그 인물의 과거의 여정에도 주목합니다. 그녀는 그를 흙먼지 속에서 나비처럼 피어난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이들이 포기했을 고난의 순간을 버텨냈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상황에서도 길을 찾았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그의 이름은 바람결에 조금씩 전해졌다.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그는 더 강인하고 더 겸손한 리더로 자라났다. 그는 한때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었으나 혼란과 분열의 시대가 그를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강이 모여 결국 하나의 큰 강으로 흐르는 여정과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상처받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갈라진 땅의 틈을 메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코는 그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그의 언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의 벽을 허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단에 서면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말은 가슴을 울리고 그의 행동은 신뢰를 남겼다.
그는 사람들을 나누지 않았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았다. 그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운명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단호하지만 결코 독선적이지 않았고 강하지만 결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와 공감의 기반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의 상처와 불신을 조금씩 치유해 나갑니다. 그의 등장은 한반도 재건의 상징이 됩니다. 하루코는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시대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낡은 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웃으며 길을 걸을 날이 올 것이다. 그가 이끄는 한반도는 분열의 아픔을 이겨내고 화합과 번영의 나라로 재탄생합니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남북은 마침내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엮이게 됩니다. 하루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를 다시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그는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빛이 되고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날을 열어갈 인물이다. 2030년 한반도의 남북통일, 새로운 시대의 서막. 사쿠라다 하루코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예언은 2030년 한반도의 남북통일입니다. 그녀는 이 꿈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2030년 6월 두 개의 나무가 하나의 뿌리로 돌아간다.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순간이 찾아오고 한반도는 다시 하나의 이름 아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된다. 하루코의 꿈에 나타난 장면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고요하지만 강렬했습니다. 황금빛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 없는 평야 위에서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고 하늘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상징이 떠올랐다. 그녀는 특히 2029년이 통일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기 남북 공동의 경제 프로젝트와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서 통일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의 국가로 재탄생한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고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사회를 만들며 세계의 본보기가 된다. 특히 하루코는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변 국가들 역시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루코가 본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 꿈은 하나의 질문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녀의 예언은 마치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은 우리의 손끝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에 한국에 일어날 큰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